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는 최초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건이 됐습니다. 대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물론 이미 여러 건으로 고발을 당했고 입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지정 배당한 것이 아니냐, 꽃기 배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 건으로도 고발이 됐습니다. 지금 수사부서에 배당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뭐 이뿐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또 고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건 중에 피의자 신분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란에 동조했거나 방조했다라는 혐의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임태훈 소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함께 보시죠.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예. 일반적으로 입건만 예.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예. 어렵고요. 누군가 고소 고발하면 내 예. 고발이 입건이 예. 되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그건 가지고는 피의자 전환이 됐다는데 그럼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죠? 입건 됐으면 일반적으로 예. 피의자이긴 예. 하죠. 신분 예. 자체가 예. 형사소송법상은.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뭐 물러나야 된다 예. 혹은 이해충돌이라는 거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런데 범죄의 가능성이나 정황들을 보면 예. 이미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던 네.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예. 속보를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네. 이 불법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에 중요 임무 종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하 수행까지는 방조 역할을 하는 예.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 일단 뭐 김용민 의원도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었다고 하고 입건된 소식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고발을 하신 입장이잖아요, 임태훈 소장님이? 네, 저희가 고발을 했죠. 네,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냥 근거 없이 고발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대법원장의 지시로 그날 계엄 당일 네. 그 긴급 간부회의 소집을 했어요. 그 간부회의 소집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네. 그날 회의를 무슨 내용으로 했고 회의 참석자가 누구고 회의 개최 시간, 회의 끝난 시간 등등 저희가 이제 썰어서 이제 이걸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통으로 하면 통으로 네네. 이상하게 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분화해서 그 하나의 긴급 회의지만 여기에 세분화돼서 저희가 조각 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몽땅 부존재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라고 예. 부존재 결정을 내려서 저희한테 통보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사가 대통령 관저 바로 담을 붙어서 있어요 한남동에. 네. 그래서 관저 출입 기록 그리고 당시 대법원에 출입한 공무원, 비공무원 출입 기록 일체를 한 6가지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 3가지는 부존재, 3가지는 비공개 처분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나름대로 했는데 네. 당시 그 긴급 회의가 시작될 무렵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채널A가 속보를 냈어요. 맞습니다. 그때 가장 네. 발빠르게 움직였죠. 보수 언론들이. 예, 예. 그래서 그 대법원 관계자가 사법권을 그 계엄군에게 넘기려고 한다. 계엄 사령부에 예. 넘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진술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정보도 요청이나 대법원이 네. 그 사실이 아닙니다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부존재, 비공개 각각 한 것을 저희가 묶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쯤에 저희가 3주 전쯤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받으러 가니까 대법원이 그 내란 특검에 그 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존재한다는 그 대법원 긴급 간부 회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와서 저희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존재한다면은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었고 그 답변까지는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어떻게 답변을 뭐 조각적으로 좀 했는데요. 예.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은 당시 00시 40분에 출근을 했고 법원 행정처장 00시 50분에 이제 출근을 했고 이 긴급 간부 회의는 02시
6군 정도까지 계속 지속됐어요. 네네. 이미 계엄이 해제가 의결이 된 이후에도. 된 이후에 예. 계속됐고 저희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한 것 중에는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5차례인가 6차례 전화를 통해서 그 재판 사무를 넘기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통신 기록 내역에 나와 있어서 통신 기록은 저희가 봤습니다. 통신 들어가서. 기록을 봤다는 거는 전화한 것 자체는 이제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실 전화- 확인됐고요. 내용은 어떤 건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신 내용을 통화한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봐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12월 3일에 네. 저희 12월 3일이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통신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요. 그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게 1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신속하게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강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조희대, 천대엽이 형사 피의자 입건됐다는 사실을 예. 알게 되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 저희가 피의자 입건을 언제 하는 거냐 했더니 피의자 입건됐다라고 얘기를 당시 내란 특검 네. 수사관들이 저희에게 해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지겠다 이것까지는 지금 파악하신 건 없으신가요? 조희대. 소환 조사는 네. 보다도 통신영장이나 압수영장 이런 것들이 과연 신청이 됐을까? 아. 그리고 신청을 했다면은 발부가 됐을까? 발부가 안 됐다면 사실상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 수사 방해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란 특검에 출입하는 출입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이나 네. 소환 조사나 또는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했는지를 질문을 해야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네네. 기사도 나오지 않는 그러게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굉장히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는 그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업무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검찰청 안에서 출입처 안에서 취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각 언론사들이 하루빨리 좀 각성하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진척시켰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하면요,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제3의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냐면 그날 밤 핵심이 이거예요. 그날 밤 위헌성을 논의를 했다면 그 위헌성 논의한 걸 공개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밝히면 된다. 떴떴하면 밝히시라.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논의는 우리 헌법 교과서나 우리 국정 교과서 아니지.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새길 만한 인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위헌성 논의를 검토했다 그러면 뒤로는 부존재한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당일날 밤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새벽 6시쯤 천대엽이 법원 내부망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지금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사법 독립 얘기하면서 법원장들 끌어모아가지고 뭐 포도대장들 끌어모아가지고는 뭐 무슨 무력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이 제2의 내란을 흡수하는 짓이다. 헌법 문란 행위다. 아울러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그 위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다. 아니요, 어불성설은 아니고 사법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법부 신이 강한 국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권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소지를 최대한 최소화해서 재판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부와 논의하겠다라는 게 사법부 독립의 요체인 거죠. 그렇게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세 개의 바퀴로 우리 민주공화국이 돌아가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내란이 일으켰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고 파면됐고요. 입법부도 거기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럼 사법부가 답변해야 될 건 1년 동안 왜 내란범 한 명조차 선고가 없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법 독립성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언론에서 굉장히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네. 와중에 네. 지금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의 그 내란을 그 재판하는 재판부가 네. 지금 교체된다는 발표가 있어요. 예. 이 재판부는 그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준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판을 열심히 해왔는데 재판장을 교체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교체- 상황이 발생한 거죠. 는 왜 한답니까?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정기 인사라서 정기 인사다. 하는 건데 네.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재판이 있으면 네. 이 정기 인사를 장관의 재량으로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지금 바로 그 정기 인사다라고 해서 이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 재판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인사 조치는 조속히 철회해야 된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입장입니다. 소장님 지금 조이대 입건 얘기하다가요. 이제 국방부 왜냐하면 네. 이게 내란 재판의 첫 재판의 스타트를 지금 속도대로 하면 그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네네.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판결이 먼저 나와야지만이 직위원이 장난을 못 친다는 거예요. 바로미터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국방부 예, 중앙군사법원. 예. 여기를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스러운 거죠. 네, 여기에는 네네. 그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예. 이걸 그 인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도 사실상 내란을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는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의도의 명확성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를 재판을 다 했고 거의 결심에 이르렀는데 선고를 안 하고 교체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오히려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재판은 다시 시작해서 리셋하는 것은 매우 그 부적절하니 네네. 인사를 선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 행위인데 근데 지금 비정상적인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네, 지금 이 TFA 들어와요. 네, TF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또 전화 네, 연결해서 중요한 소식 있으면 네, 저희가 네.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길어서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직으로서는 최초로 입건이 됐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그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직접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성은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조희대의 이 입건 소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기계적인 상황 같고요. 사실상 그 굉장히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임태훈 소장님이랑 이제 당시 특검 조사를 받고 네네. 왔는 그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들었더니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하루 전날 전화해서 급하게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예. 하셔서 이제 조사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수처에서 사실 이게 최초 입건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건이 있고요. 네, 오늘 네. 이제 뭐 사대행위라고 하는 그 이제 김한배 대표님한테 이제 여쭸더니 이미 5월달에 공수처 입건이 됐고요. 그때 당시 입건된 것은 어떤 걸로 입건이 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대선개입 사건, 대선개입 사건과 한 4-5건 하셨대요. 예. 근데 이제 대선개입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4인 회동 그런 부분들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한 재판 이거 관련한 부분들을 했는데 이제 그 사실 배당 관련해서는 고발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공수처에 이제 그 고발을 했고 사실상 거의 즉시 입건이 돼서 공수처에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발이 됐다고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전환이 바로 전환이 됩니다. 되는 것도 네. 있고 이제 내사
조사를 좀 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당이 예. 된다는 사건 번호가 이제 부여가 발생을 된다. 하면은 예. 이제 그 즉시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되는 예.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사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여쭸더니 이게 내란 특검으로 전부 공수처가 이첩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임태원 소장님은 그 내란 특검이 직접 고발하셨고 예.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그 조이대 관련 사건들은 이제 내란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공수처가 네네. 판단을 해서 내란 특검에 지금 이첩을 해둔 상태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직접 계엄 그날에 발생했던 부분만 1차적으로 내란 네. 특검에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현직 대법원장에 관해서 본인들도 공소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이제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하겠다라는 게 좀 사실상 예민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수사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네네. 그 특검보가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대호 기자에게는 이 측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사가 많지가 않아서요. 예. 일단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볼 텐데 김경호 변호사가 이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민주주의는 광장이 소란스러울 때가 아니라 언론이 침묵할 때 죽어간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헌정사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기록을 했는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사법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방조 혐의로 특검의 피의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스캔들 앞에서 주류 언론의 지면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하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 누락이 아니다. 명백한 침묵의 카르텔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이분 뉴스 기자니까 왜 이렇게 그 주류 언론들, 메이저 언론들은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하나의 뭔가 정의로운 관점보다는 일적으로 보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재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전해지는 내용과 보도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대마다 교대되는 기자들이 달라요. 풀단이 들어가서 네. 그대로 그걸 적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자라고 해서 법조계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내용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거를 전달한다고 해도 또 데스크에서 뺄 수도 있고 예. 그 내용들이 이제 텍스트로 보다 보니까 분위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항상 보면은 기득권 카르텔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봤을 때 그런 안일함 뒤에서 숨어 있다가 한 방에 무너져도 다 교체되거든요. 예.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아,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이 네. 본인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같이 협업을 하는 건 아니겠냐, 뭐 이런 시각인가요, 지금? 사법부의 카르텔과 함께 하겠다? 본인들이 카르텔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교체되는 일들이 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이제 군 인권센터 네. 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궁금한 건들이 해결이 됐어요. 해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실상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계엄이 시작이 되면 법원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합참 쪽으로 들어가요. 군 밑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계엄이 발생이 네. 되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이 대법원의 장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분노하죠.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계엄을 네. 했는데 예. 법원을 뭐 니네 밑으로 들어오라고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그거를 누가 컨트롤할까요? 그걸 누가 컨트롤한다 생각하십니까? 가장 높은 유일한 건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네. 저는 이게 박성재 장관이 기각난 유일한 이유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오갔더라면 예.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는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기각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 영장은 통과할 수 있는 걸까? 어떤 영장?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이요? 그렇게 관련된 주류 사람들은 네. 통과될 수 있는 건가? 지금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도 회의 내용이 없었다. 없다. 하는데 과연 어떠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한때 이야기를 많이 나오긴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의 굴레는 풀기 힘들다.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되지 않는 한 이거를 밝혀내는 건 쉽지 않다. 네. 어. 물론 이제 그에 상응하는 혐의들이나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당장 아침에 큰 사건이 나왔어요. 혐의가 나왔는데 그럼 내일 모레 당장 날려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가 필요하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축은 언론에서 왜 보도를 이만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축이에요.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가 좀 오전에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조이대 입건 기사가 왜 이렇게 적느냐. 이 정도 사건이면 포털 메인을 도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 사법부를 눈치 보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유튜버들이 먼저 세상에 알리고 있다. 뭐 이런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한 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축으로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자, 잘 떠올려 보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때로 사법농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퇴임 후에 입건이 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2심 선고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11월에 나왔어야 했는데 내년으로 또 미뤄졌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요새 특검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년 2월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져서요. 지금 기소 후에 7년째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고까지 검찰이 하게 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역대 드문 장기간 형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 플러스 이제 조이대 코트, 조이대 사법부는 뭔가 본인들이 법 위에 존재하는 그런 법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인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의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은, 그렇다면 조이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 거취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하는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탄핵 얘기도 나왔는데요.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탄핵으로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좀 좁혀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정리가 되셨죠? 자, 첫 번째 축, 언론이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하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약간 저도 이제 언론을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수사기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종료되고 나서도, 사실 아니면 탄핵을 이제 통과시키고 나서도 사실상 1년 동안 그 특검 외에는 사실상 입건 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척된 것이 있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발사주 사건도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로 그것도 이제 기소만 하면 되는 수준이고, 그것도 이제 400억 당선무효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 공수처에서 김관희 특검이 이첩을 해놨는데 지금 기소조차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한동안 소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건이 됐다라는 것을 백날 해봤자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사에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들이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어느 정도 그냥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똑같은 질문 해보자고요. 네. 민주당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민주당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 말은 네. 누군가가 뭐 이제 상황을 가정해서 입건이 됐다 하면 네. 뭐 수백 건 갑자기 쏟아져 나올걸요. 그렇죠. 기사들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대법원장의 그러니까 조이대와 대법원장을 사실상 분리를 시켜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법원장과 조이대와 대법원 자체를 동일시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금기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본질을 흔들면 되겠는가라는 그런 어필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이 사람의 개인이 어떤 비위와 어떤 잘못된 행동과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제 비난을 하고 비판하고 또 고발 고소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게 언론에서 받아들이는 거나 그 어떤 그 법관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장 건드는 건 안 돼. 대법원 건드는 건 안 돼. 뭔가 라는 금기시 그렇죠. 성역화한다. 성역화 내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마지노선입니다. 네네. 대법원이라는 공간은 정말
사람들이 억울해서 그 재판을 받고 죄를 선고를 하는데 그것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이제 네네. 반드시 필요한 예.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 자신이 그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것을 조희대와 이제 지금 천대엽 등 이제 대법관들이 스스로 성찰을 하면서 예. 그것을 이제 그 소통하면서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그 올바른 길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아니고 이게 힘의 대립으로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입법부도 사실 뭐가 위헌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계속 입법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위헌 타령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갖다 타개할 수 없는 이게 단순히 힘의 논리라고 보면 우리나라 헌법상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굉장히 팽팽하게 잘 그 이렇게 긴장과 구조를 예. 만들어놨기 네. 때문에 단순히 그런 식으로 이 비상사태를 그 헌법적인 그리고 평시라는 그 시기 안에서 똑같이 인지를 해서 이거를 하고 또 이제 대법관들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것을 본질적인 성찰 없이 그냥 우리 건드려?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기류를 현장 기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 뭐 윤석열이라든지 이제 다른 정치인이라든지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장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발 뭐 기사는 이제 굉장히 쉽게 쓰는데 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나 여기서 또 특히나 사실 굉장히 강경해요. 생각보다 너무 강경해요. 배째라는 태도가 너무 강경해서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고 와 대법원이 저렇게 똘똘 뭉쳐서 강경한데 이거 되겠나라는 그 판단들도 이제 사실 그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알아서 뭐 긴다란 표현 좀 그렇지만 알아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성역화해서 이 접근하지 않는 약간 이런- 건들면 안 되는 네.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 이제 상호 역학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법원 쪽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의대 그리고 대법원, 대법원장 이렇게 쪼개서 본다고 했을 때 네. 이 세 가지의 그 각각의 집합들이 하나가 되어서 네. 알아서 기네 우리를 알아서 성역화해주네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그 지금 수십 년간 공고하게 음. 우리는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그렇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검찰 개혁도 사실 제가 뭐 선택했던 전략이라고 하면 조금 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검찰이라고 하기보다는 친윤 범죄 검사라고 아예 그 분리를 시켰어요. 프레임은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그 친윤 그 윤석열한테 부역을 했던 그 법을 완전 왜곡하고 이제 그 검찰 자체를 망가뜨린 그 검사들을 검찰이라는 이 집단성에서 분리를 시켜서 거기부터 무너뜨려야지 저 그 반성의 여지가 있고 개혁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지금은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대법원 공격이고 그 사법부 자체 공격이고 삼심제에 대한 공격이고 헌법에 대한 공격이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대통령은 선출이지만 예. 사법부는 약간 그 돌 같은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성벽 같은 게 본인들만의 있잖아요. 그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성벽 같은 존재를 이제 건든다,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그런 국민들한테 계속된 위기감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론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언론이 도와줘야 하고 사실 그 내부에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깨어 있는 그게 소수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내부에 맞습니다. 있는 그 대법원 소속의 네. 사법부 소속의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목소리가 터져 나와줘야 네. 이게 자이든 타이든 공고하게 쌓여져 있던 성이 무너지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마음이 하나 아픕니다. 좀 더 첨부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권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직 재판 결과 나오기 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거였냐면 대다수의 민주 진보 인사들의 유죄 판결이 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혹은 이제 이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억울하고 재판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는 그런 것들 아무리 해도 재판이 그렇게 나왔잖아 라고 하면서 이걸 강조를 하고 면죄부처럼 네, 예. 이 재판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인데 지금 그 재판부가 성역화되고 온전해야 지금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지난 진보 정권들 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의 그 언론이 가졌던 비난들이 약간은
그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재판 자체가 잘못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태도를 이제 견지하다 예, 예. 보면 사실상 그 자신이 단순히 이제 윤석열 옹호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 자신이 과거에 그 태도를 취했던 여기에 사실 그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네. 회피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태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호 기자님 지금 한 15분째 말이 없는데요. 말씀 너무 잘하셔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이 주제는 마무리할게요. 조의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퇴 본인이 할까요? 아니면 탄핵해야 될까요? 전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에요? 많이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네. 언론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 지금의 사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스픽스에 출연하기 오기 전에 항상 혼자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세게 하지 말자. 지금도 오늘도 오후 1시부터 예. 여기에서 조이대 탄핵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 돌아갈 때 되면 괜히 그런 말 했나? 왜 두렵습니까? 괜히 해코지 당하고 네. 괜히 그럴까 봐 지켜줄 사람도 없고 알아봐 줄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뭐 어디 유명한 언론사 네. 기자예요. 괜히 그런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찍혀가지고 하면 나 잘리잖아요. 네.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본인 잘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는 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 제가 왜 이렇게 사법부를 비판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권 분립이 처음 나온 거는 몽테스키 법의 정신에서 처음 그 개념이 등장했는데 네.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법부가 군주의 독재를 견제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지워내고 사법부 독립만 이야기하잖아요. 제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진행하지 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 전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떠올랐던 게 미국의 대법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신직입니다. 영구이에요. 딱 두 가지 경우에 그럼 내려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거나 두 번째, 정말 큰 잘못을 질러서 탄핵당하거나 예.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권보다는 야 이걸 얘네 편을 들어주면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이거 돌릴 수가 없는데 판결이 남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보면 또 정의롭게 판결 한 번씩 해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 뭔가 제도에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항상 재판이 끝나잖아요. 재판 전문에 대한 텍스트와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됩니다. 업로드가 돼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예. 그러면은 그렇게 공개되면은 기자들이나 언론사들도 부담스럽지 않죠. 공개된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거니까요. 음성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네. 맥락과 뉘앙스도 파악을 하는데 좀 쉽긴 하겠군요. 그렇죠. 다 되죠. 예, 텍스트만 나올 때보다는 질문 예. 하나 해도 됩니까? 어떤 질문이죠? 우리 기자님한테 여쭈고 싶었는데 다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인내심이 짧아서 그런지 저 6개월 동안 더 못 참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6개월 정도 이제 네. 사실 그 국정조사도 해보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실상 이제 어떤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 사실 좀 늦은 것 같고 이미 저는 탄핵을 하거나 입법을 종료를 했거나 다 이제 지금은 사실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답을 네. 어디에서 찾았냐면 네. 아마 이 얘기를 드리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해결되나요? 김경호 변호사님이 본인의 글에 또 어떤 걸 썼냐면 만약에 일반 공무원이 내란 동조와 같은 그 국기문란 혐의로 입건이 된다면 어떻게 됐겠냐. 바로 그냥 즉시 직위 해제가 돼서 업무에서 배제가 됐을 것인데 대법원장은 다르다라면서 헌법기관이라는 특수성 뒤에 숨어서 일반적인 행정 조치로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회에게 탄핵소추라는 정의로운 강력하고도 유일한 칼을 쥐어주었다. 헌법 제65조 1항을 발동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의대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 라는 입장을 이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만 주장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김경호 변호사님도 이제 탄핵소추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의대 건은 앞으로 어떻게 이게 또 일파만파 번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많은 걸로 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예, 분명한 건 뭔가 이제 본인이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놓인 거는 사실이다. 예. 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여기서 세게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 뭐 지금 배틀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또 김기호 예. 변호사님이 또 힘들게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12월이면 특검이 대부분 종료가 되고 그렇죠. 재판도 이제 1심이 어느 정도 종결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이 군인권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바뀐다. 원래 법원이 1, 2월 되면 이제 정기 인사가 바뀌는 예. 시즌이에요. 그럼 재판장이 바뀌면 그동안 해왔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간이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뻔하니까 이런 거 짧게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럴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시 합시다. 그러면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증인이 몇 명입니까? 한 재판당 거의 150명 가까이 예. 돼요. 지금 그리고 하루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2명 정도 부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내란 재판 같은 것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1심을 안 내버리면요. 안 낸다.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걸 감수를 하고 예. 인사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1심을 안 내서 뺑뺑이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란 재판부가 2심부터잖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2심부터 적용할 수 있죠. 지선 끝날 때까지만 1심 한번 하자. 한 번만 미루면 되거든요. 한 명만 바꾸면 재판부가 바뀌는데 그 재판부 보고 하루 만에 끊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기는 어떤 방법도 쓰려면 쓸 방법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예. 너네 허튼 짓 하면은 그대로 다 같이 날아간다잉. 네. 그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릴 것이다. 그러면은 네. 제가 저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지금 이제 뭐 위헌 재판, 그러니까 위헌 요소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서고 있고 이런 이제 광경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은 갑자기 또 이제 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돼요. 저는 이런 주장 자체가 저는 내란범들의 주장이랑 그렇게 결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과 같은 주장을 해서 그렇지 결국은 그 목적이나 그 효과는 똑같다. 근데 저는 지금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연되더라도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어차피 저들은 위헌 제청을 할 거예요. 내란 전담 그렇죠. 재판부를 네. 어떤 식으로 보완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재판부를 꼬투리를 어떤 식으로든 그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위헌 그 심판 제청을 할 것이고 지금 어저께 그 뭐 법관 대표 회의부터 이제 법원장 회의부터 보면 무조건 심판 제청 받아준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법률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그 법률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법무부가 인사 추천에 관여를 한다고 이게 뭐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냥 그 부분만 헌법 불합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중의를 모았던 거 그냥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는 헌법재판소 가게 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전담재판부가 이미 한 수십 년간 이제 그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건 내란 재판부가 전부 다 위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여러 인사 부분이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은 헌법 불합치다, 어느 부분은 합헌이다, 어느 부분은 위헌이다를 그냥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오히려. 근데 그게 이제 뭐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5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불신되는 것이 이제 사법부고 그럼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를 한 게 입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방치를 하고 지금 계속 위헌 요소 있다, 논란이 있다 이거는 벌써 3개월 전에 논란을 끝내고 그냥 입법했었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무효 판단을 하는 것들 전부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전에 검사, 판사, 내란범들 전부 다 위헌 타령하는 것은 결국 탈영밖에 안 된다. 입법부가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어차피 헌법재판소 갈 거예요. 그냥 네. 지금 빨리 결단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모은 중지를 표현하는 게 맞다. 맞죠. 예. 저 여기
조금만 붙여. 네, 두 번 뭐. 너무 예. 말씀을 잘하셔. 네. 그죠. 이런 토론이 필요해요 네. 이제. 네. 근데 지금 너무, 뭐 긴거리 특검을 더 붙일 거냐, 뭐 종합 특검을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또 중요하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럼 봐봐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판사를 누가 배치해요? 임명을 누가 합니까 결국엔? 추천위원회가 있죠. 있는데 조의대 조의대 대법원장을 거쳐야 되는 게 헌법으로 지금 그렇죠. 정해져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조의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하고 싶을까요? 본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그렇죠. 하고 싶겠죠. 그럼 그 추천위원회는 뭐예요? 본인이 3명이면 3명 다 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 잘못하면 한 명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인 거예요. 이 확률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지금도 재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윤석열 일반 이적죄 추가됐죠. 뭐 김용현 추가되죠. 앞으로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추경호 이런 사람들 쭉쭉쭉 미스터 추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스터 추는 누가 맡을 거예요? 만약에 나경원 패스트 트랙이 계속 넘어갔다면은 그럼 누가 맡을 거예요?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배정하는 거를 보면 직위원한테 갈 확률도 있나요? 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요. 왜냐면 이제 그 같은 형사부가 예. 계속 뺑뺑이입니다. 어. 같은 제가 보는 재판부들이 또 배정이 되는데 여기 김용현 재판부가 일로 가고 여기 재판부가 일로 가요. 맞아.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는 이진관 판사만 빼고 다 자기들끼리 갑니다. 근데 제가 그 재판을 계속 봐왔잖아요. 예. 그 재판에서 이번에 이 기피 신청을 판사가 냈은 거예요. 이유가 자기 피의자랑 동문이다. 친한 사이다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재판을 맡으면 안 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근데 이거는 맡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맡고 있다가 또 하나 더 맡으라니까 이제 와서 나랑 친한 사이여서 안 된다? 그럼 진작부터 안 맡았어야 그러니까 되는 이것도 겁니다.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 관계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이제 그들만의 네. 끼리끼리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성격 자체가 말만 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판단 받아. 그거는 오히려 국민들이 기다려 줄 거다. 근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타령만 하는 것들만 기다려 주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분.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의미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일단 이제 김대호 기자님이 이제 계속 어떤 재판을 들어갔었죠? 지금까지?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 이분 뉴스가 윤석열, 김용현, 윤석열 재판 이제 3개 정도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김용현 2개 들어가고 여인영 그리고 노상원, 예. 김건희, 조지호 이런 식으로 다 거의 웬만한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월화수목금금금 재판에 그 대부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 들을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노상원 이야기인데요. 내란 재판에서 증언 거부, 선서 거부를 한 데 이어서 귀찮다라는 이유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노상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이런 걸 계속 추궁하는 질문에 거부를 했는데 일단 그 영상을 잠깐 보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래는 11월에 실제로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네,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 근데 지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재판장은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저 영상에서 약간 의아했던 게 왜 지기현이 노상원의 쉴드를 쳐주는 것일까? 본인이 지레 짐작하고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약간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재판 어제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어제 딱 저걸 못 봤는데. 왜 못 봤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모신 건데. 정말. 근데 이제 영상이 이번에는 또 플롯 나와가지고 봤어요 좀? 예, 쭉 보면서 이제 제가 앞에서 왜 화내고 세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네. 이유는 제가 봐서 딱 하나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노상원 재판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도 몇 번 들어갔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까딱하면 내가 다 죽일 수도 있었던 애들인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의 태도가 강해요. 그 태도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노상원 씨가 노상원에게서 그런 기운이 원래라면 너네 다 죽었어 나한테. 이게 되게 강합니다. 그러면 그 기운을 뿜어낼 때 재판장은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확인해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 강주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 군사법원에서.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재판장들은 잘 그 법정 지휘를 하나요? 재판 지휘를? 지금까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는데요. 예. 문제는 진술 거부보다는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노상원이 어디까지 준비를 했고 어디까지 했었나. 사실 저 이거 지금 요번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저는 아마 조만간 공개가 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특검 측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더 센 내용들이. 노상원 사실은 여기까지 준비했었다.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한 가지가 노상원의 손가락 절단기로 네, 고문하려고 그렇죠. 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HID 요원을 다루게 됐는가? 자기 민간인인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뒤에 힘이 그렇죠. 있어서 그 민간인인 사람이 어떻게 김용현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문상호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었느냐라는 그렇죠. 부분도 사실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장군들한테 다 가가지고 내가 너 별 달아줄게 돈 줘라는 걸 네. 계속 해온 거 아니에요. 그 알선수재로.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조그만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나와서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하나가 됐든 간에 뭐든지 사용감입니다. 근데 저런 태도라는 게 저는 화가 나는데요. 본인 자포자기한 건 아닐까요? 자포자기보다는 원래 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저번에 여인영 사령관 관련된 증인들 나왔을 때도 원래 합참이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이송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계엄 때는 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피해갔냐면 혐의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고문을 합니까? 지하 벙커까지만 저희가 이송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예요. 그럼 고문 담당이 누구예요? 노상원이거든요. 네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 만약에 마지막에 딱 3명만 언급을 했잖아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딱 3명만 무조건 잡아와라. 그리고 한동훈은 쏴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령을 하면은 누가 쏴 죽였으려고 했을까요? 노상원에게 시켰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문 담당도 노상원이었고 예. 손가락 절단기도 이쪽이었고 네. 그와 관련된 잔인한 것들은 다 이쪽에서 나왔다고 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 저러한 태도를 봤을 때 분노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재판이 귀찮아서라는 이런 반복들을 하고 사실 그 법정 증인 저도 이제 굉장히 네네. 중요 사건의 이제 증인으로 한 하루 종일 해봤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왜 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도 사실상 증인석에서는 꽤 의미 있는 예, 예.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포자기라기보다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이제 경한 죄로 처벌받으면 자신은 거기에 종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더 굉장히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전 내란 특검하게 좀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혼자 이제 충격적인 거 다 들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다 풀으셔야 된다. 그냥 언론에다가 그냥 다 브리핑 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왜냐면 그대로.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고 이제 뭐 손가락 절단기 하나로 충격을 줬다? 그 한 달 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 손가락 뭔 짓을 했는지 그냥 다 밝히시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국민 전체를 이제 총 겨누려고 했던 사건이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국민 여론과 이제 국민 배심원단 재판을 거의 이끌어가는 수준으로 내란 재판을 임해야 된다. 공소 유지를 네네. 해야 된다. 그래서 충격적이고 뭐 가리고 이거는 덜 공개하지 않고 이런 것들 할 거 없이 그냥 저는 이제 뭐 박성재도 계속 그 구속 기각되고 나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저는 지금까지 수사 내용들 전부 다 밝히고 그다음에 공소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뭐 국민들은 알아서 충격 뭐 받고 안 받고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다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노상원 하면 사실 수첩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수첩 속의 메모. 이거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노상원이 어제 그 수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TV 보다가 작성했다. 그 TV 프로그램 드라마를 얘기를 했는데 그 있잖아요.
그 김두한 나오는 그 뭐죠? 그 야인시대. 야인시대? 뭐 그걸 보다가 작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법정에서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이런 발언 와중에 또 김계리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증인, 그러니까 뭐 여인형이나 지금 그 노상원 증인에 대해서 양형을 뭐 감량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으셨나요? 참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증언을 그 부분을 참 하고 싶은데 증언해 주십시오. 그건 증언해 주십시오. 프리바게닝이 입법화되기 전에 네. 프리바게닝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은 없었고 어쨌든 뭐 제가 이 말로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특검 수사 받을 때 그 심정이 양평 공무원이 왜 자살했나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리바게닝 제안을 한 번만 했나요? 아니요. 몇 번 했나요? 명확하게 증언을 해달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관련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이란 조건이 있었죠. 뭐 이렇게 뭐 하여간 얼핏 들어서 그럴듯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의 질문에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 전문 기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장면. 간단합니다. 한통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왜 네. 그러냐면은 보다 보면 증인들이 수십 명을 이제 그동안 정리를 해왔겠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딱. 저쪽에서 질문과 그 반응이 어떻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의 말이 진심일까 아닐까를 가늠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메시지도 있고 태도도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기억나는 선에서 열심히 대답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진짜로 반성을 하거나 이 계엄이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봐도 티가 나요? 네, 방송에 나오진 않지만 항상 뭔가를 준비해 와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이 그나마 계엄 때 본인이 한 짓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많은 거는 최근에는 방첩사 부대원들, 간부들, 예.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네네. 그 밑에 부대원들은 계속해서 응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적어와요. 죄송하다는 말씀.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예.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반대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윤석열 변호인들한테 유리하게 쓰여질 수 있는 말을 준비해 와요. 네. 그래서 딱 보고 저는 심각하다. 예. 왜 그러냐면 증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커뮤니티가 전 닫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재판도 그렇고요. 예.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노상원의 이제 그 야인시대 보고 네. 그 수첩 적을 네.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과 거짓과 그 진실과 이제 거짓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말을 툭툭 던짐으로써 이제 본질을 계속 회피하는 형태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다, 진술하고 있다. 그런 되게 예. 좀 반복적인 저런 이제 모습들이 꽤 보이거든요. 뭐 노상원뿐만 아니라 뭐 여인형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자신의 어떤 그 책임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노상원의 특징은 윤석열 하나를 굉장히 감경시킴으로써 왜냐하면 사실상 뭐 누굴 죽인다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뭐 살인 교사
아니면 살인 뭐 예비 음모 등은 사실상 그 노상원과 윤석열의 이 고리만 끊겨도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그것이 끊어내야지 유리하다라고 하니까는 그럼 뭐 그 수첩을 만들 때 수첩의 내용들이 왜 작성이 됐고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됐고 그러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 이 영상 쓰고 막 이렇게 막 그 롯데리아에서 장성들 모여가지고 그 내란을 획제가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담이 됐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듣지도 않게 그러니까 언론들은 사실 저런 것들이 이제 재밌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야인시대 타령하고 여기에 물흐르기 그리고 예, 예. 저 노사원이 굉장히 엘리트 그리고 그 공작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탁월했던 그 어떤 군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어떤 그 습관성 어떤 그 태도들이 지금 재판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잘 보이고 있다. 지금 노상원의 그 발언 뭐 야인시대 얘기를 했지만 그 메모에 김두한 차범근이 등장하니까 TV 보는데 드라마 야인시대가 나오길래 김두한을 쓴 거고 TV에 손흥민 선수가 나오길래 우리 시대 때는 차범근 선수가 잘했다라고 하면서 쓴 거다라는 식으로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굉장히 있다. 흐트러져, 사실은 그렇죠. 이 메모에 대해서 그 위에 또 누가 개입했을 수 있고 네. 이런 것까지 가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군 안에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했던 주요 전략들 이런 예. 것들이 뭐 공작 뭐 이런 뭐 방첩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인지하고 일반인으로 보면 안 된다. 예. 예, 그냥 저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 하나의 전략 전술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는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기현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작성을 노상원이 한 것으로 보이니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니 증거로 채택하면 하고 말만 많은 거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는 약간 지기현 부장판사의 태도에 대해서 뭔가 좀 찝찝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재판 쭉 지켜봤으니까 이 계엄이 사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김건희가 그 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상식적인 국민들은 재판에서 쭉 지켜봤잖아요. 내란 특검에서 특히나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에서 김건희의 존재가 있음을 시사할 만한 어떤 정황이나 증언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전혀 가지 못했다. 예. 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진행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지금 거부권 쓰면서 버티는 예. 증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또 경찰과 특검 조사에서는 또 응했어요. 예. 근데 또 재판이 공개되니까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는 건지 예. 윤석열 변호인단이 앞에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특검 측의 질문에서도 특검이 뭔가 지금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도 이 내란에 가담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증인이 됐든 피고인 윤석열이 됐든 뭐 한 것을 보진 못했습니까? 재밌게 이야기 될 수도 있고 어. 심각하게 아니 얘기될 수도 있는데. 재밌게 한번 자, 해보십시오. 일단은 재밌는 점은 뭐냐면 저는 김건희가 나올 거라고 봐요. 내란 특검과 그 제 관련된 개인적인 재판에 생각에서. 예. 왜 그러냐면 윤석열 피고인이 막 직접 입을 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사실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종류가 뭐냐면 야 그때 내가 그랬던 게 너한테 그러려고 그런 거냐? 서운해하지 마라. 좀 들어봐 좀 이런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게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 하지 재판이고 뭐 신경 안 써요. 진짜 모든 게 그럽니다. 내가 그 김치찌개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 사람이 왜 김치찌개 나에 대한 맛있었지, 그 오해를 이런 거? 갖고 있지? 아 이건 내가 얘기해줘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걸 내 마음이 그것까지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리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지켜본 바에 따라. 그런데 그럼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가 왜 안 나올까?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라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뭐 아직 그러한 부분까지 기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음 재판에서 이뤄질 수도 있는 부분인지 추가 기소에서 재판이 이뤄질 부분인지 봐야 되고 일반 이적죄 재판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거보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거는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그 전체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는데 재판부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재판부도 보고 재판부도 보는 것 같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 같고 특검도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특검은 누구의 눈치를? 정확하게는 만약에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면 예. 그 뒤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특검은 곧 끝나는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눈치를 보는 네.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증인 소환, 피고인 조사 소환으로 해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몇 번 해야 됐거든요. 예. 근데 부를 때마다 망설이는 것들이 느껴져요. 판사도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인즉슨 좀 직역해서 해석을 해보면 여전히 윤석열의 파워가 크다라는 걸 지금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반대인 것 같아요, 조금. 어떤 번? 이거를 자기들이 치고 나가면 누군가가 자기들을 도와주거나 실드를 쳐줄까? 아, 그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데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현역 정치인들이나 정당을 건드리게 되면 그쪽에서도 막 반항을 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일이 커질 텐데. 그러니까 소위 일 커지는 걸 지금 바라고 있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그래서 그냥 적당히 뭔가 여기까지만 하고 치고 빠지자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우리가 치고 나가도 될까? 근데 이제 그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온 건 아무것도 없고 관련된 질문도 나온 게 없다. 내란과 관련해서. 그 예시로 드는 게 김건희 재판은 중계되는 거 거의 못 보셨죠. 이게 처음에 입장할 때 이렇게 비틀비틀 약간 들어오는 거 말고는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특검도 2달 만에 요청을 한 것도 의아한 부분이 있고 재판부도 신상 정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앞부분만 네.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기자들도 가서 못 봅니까 그러면? 전 가서 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보는데 가서 보니까 예.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 왜 비공개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 이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재판에서 직접 이름들이 네. 나옵니까? 특검 쪽의 질문에서 네네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예를 들어서 이준수 씨와 관련된 문자 예. 메시지도 얘기하면서 막 김기현 의원부터 해서 거론이 막 돼요. 그리고 건진법사 처남이 샤넬백을 예. 김건희한테 갖다 줬다는데 네. 기억을 못 한다 그러잖아요. 예. 재판부에서 물어봐요. 다른 현역 정치인들도 갖다 준 적이 있냐? 많다. 누굴까요? 김기현은 일단 나왔고 아니 건진법사 처남이 예. 김건희한테 샤넬백이랑 이런 것도 그라프 목걸이 막 갖다 주는 이런 내용들처럼 현역 의원들도 많이 갖다 줬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쪽이 많지 않을까요? 이 실명들이 나온다. 그런 법정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그런 걸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재판 자체를 비공개하는 거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란 재판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 의무가 생중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전체 중계를 그러게요. 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특검도 이제 종합특검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도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2차 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나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특검만 또 연다고 하면 사실 예. 국민들이 아니 뭐 특검 3개 돌려봤자 재판부 저러면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헌재 간다고 전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런 거죠. 어저께인가요?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께서 이제 그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도 나치 전범 재판을 할 정도로 이 강력한 의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만드는 게 사실 선제되고 시작하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1심에서 들어가냐 2심에서 들어가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법 정의가 최소한 내란범들에게 대한 재판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용납을 해야죠. 용인을 해야죠. 아 수긍을 해야죠. 근데 그런 정도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고 지금 여당과 지금 뭐 법사위원장도 이제 여당이고 예. 정부 이런 상태에서 정치권이 이렇게 밀어붙여서 특검을 했는데 정작 내란 재판부나 이런 건 다 손을 빼서 흐지부지 끝난다? 저는 당장 내년 그 지방선거도 쉽게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세게 치고 가면 선거 못 한다라는 건데 지금 세게 하라고 뽑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딴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